안녕하세요. 불독남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무의식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증상이라는 것이 기억이 주는 정동으로 인함임을 알았습니다. 사건은 비록 억압되어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그 기억이 갖고 있는 감정들의 파장인 정동은 지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동은 떠돌아다니다 다른 대상에 붙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단, 증상으로 이어지기 전에 정동을 해소할 수만 있으면 완화될 수 있음을 몇몇 실험을 통해 발견했죠. 그 실험에는 브로이어의 카타르시스 요법이나 프로이트의 자유연상법이 있다 했습니다. 이러한 히스테리의 관계를 예를 들어 보자면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받은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비록 그 기억을 잊었더라도 불쾌한 정동은 남아있다가 괜스레 B라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이죠. 심하게는 A를 때려야 할 것을 B를 때림으로 정동을 해소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은가요? 상사에게 받은 짜증을 괜히 직원들에게 푸는 사람들 말이죠. 자, 이렇게 정동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가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억압받음으로 무의식에 남아있던 기억은 어떤 식으로 드러날까요? 궁금해지는 순간인데요. 프로이트가 살펴본 바로는 무의식에 있던 기억은 꿈으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무의식이란 우리가 인지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으며 의지적으로 기억을 끌어올릴 수도 없는 공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의식을 뚜껑을 열 수 없는 완전히 밀폐된 공간으로도 볼 수 없죠. 왜냐하면 무의식은 말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정동이 증상으로 표출되듯 무의식 역시도 품고 있던 기억들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무의식은 꿈이라는 작업을 통해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무의식이 말을 하는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왜 하필 꿈일까요? 프로이트는 말하길 의식의 검열이 있기에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식의 검열이란 의식이 솔직하게 말하기 불편한 것들을 알아서 제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불륜, 근친 같은 욕망은 참으로 불편한 진실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은 자체 검열로 이러한 불편함들을 제약합니다. 그렇기에 무의식은 의식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서 마치 암호화되어 의식의 검열을 피해가야만 하는 것이죠. 꿈이라는 것이 바로 무의식이 만들어낸 일종의 암호화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해석하려는 모습은 꿈이 암호화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단서이죠. 자, 그렇다면 꿈은 어떤 식으로 암호화가 되어 있는 걸까요? 프로이트에 의하면 응축과 전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응축이란 두 개의 표상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을 말하고 전치는 표상들 간의 자리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꾸는 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혀 관련 없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펼쳐지는 순간이 있을 것인데요. 예를 들어 열심히 축구를 하며 뛰고 있는 내가 뜬금없이 총을 잡고 약진하는 군인의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옆에 있는 동료를 보았는데 그의 얼굴이 학창 시절의 친구로 변하면서 교복을 입고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꿈이란 앞뒤가 안 맞고 뒤죽박죽으로 얽혀 있는 응축과 전치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었다고 꿈 자체가 무의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꾸는 겉모습의 꿈은 앞서 언급했듯이 암호화로 가공을 거친 꿈이죠. 이러한 꿈을 현재몽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무의식의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현재몽에 가려진 배후에 있는 내용들을 알아야만 하죠.
이같이 현재몽 배후에 있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의 꿈을 잠재몽이라고 합니다. 이제 인간은 꿈을 꾸면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꿈에서 이빨을 본다면 남근으로, 또는 동굴이나 항아리를 보게 되면 여자의 생식기라고 나름 해석합니다. 뿐만 아니라 돼지를 보았다면 복돼지라 생각하여서 사람들은 다음날 복권을 사죠. 이렇게만 본다면 꿈을 해석하는 것이 마치 사전을 보듯 보편적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프로이트에 의하면 이 같은 행동은 해석이 아니라 망상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꿈이란 각자의 상이한 기억들을 가지고 가공된 것이기에 보편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각자 경험한 바가 다르고 무의식에 녹아져 있는 기억들이 다르기에 다른 사람의 꿈 해석을 나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설명들을 종합해 보자면 무의식은 말을 하고 싶어 하고 꿈이라는 수단으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결국 육체는 말을 하고 싶어 한다고 정의 내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만 본다면 증상이란 것 역시도 몸을 가지고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손이 부르르 떠는 것 역시 저 사람을 한 대 치고 싶다는 육체의 언어가 아닐까요? 프로이트는 육체를 보는 관점도 색다릅니다. 그는 육체의 각 기관에는 기억이 축적된다고 보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축구를 했던 사람에게 있어 오른쪽 다리는 슈팅을 잘했던 기억의 집약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다리를 볼 때면 자신이 즐겼던 축구를 떠올립니다. 또는 자신의 손이 사람을 마구 때리고 피를 묻혔던 손이라면 손을 볼 때 항상 죄책감이 들겠죠. 이렇게 프로이트는 육체란 기억이 축적되는 곳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프로이트가 연구했던 꿈의 원동력입니다. 꿈이라는 것이 무의식이 가공해낸 암호어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꿈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프로이트에 의하면 꿈의 원동력은 욕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망은 단지 성적 충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기억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 포만감을 느낍니다. 기억은 이러한 포만감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대상을 떠올리며 이전의 포만감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마치 사람이 허기진다면 음식을 다시 먹고 싶어 하는 욕망이 이와 같은 것이죠. 이렇게 이전에 느끼던 만족감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을 기억의 활동이라 합니다. 그래서 욕망은 기억의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육체가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육체가 진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기억을 비춘다는 것인데요. 이게 육체를 통해 말한다면 증상인 것이고 관념을 통해 말한다면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은 그 자체가 무의식의 내용이 아니라 암호어로 가공된 현재몽이라 보았고 그 꿈의 원동력은 욕망임을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첫 번째 패러다임인 히스테리 시대에 속한 여러 내용들을 보았는데요. 많은 주요 키워드들도 볼 수 있었죠. 유혹설, 사건, 기억, 외상, 무의식, 꿈, 욕망 같은 것들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패러다임인 성충동의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